항공기 개발 역사에서 시제기 단계는 언제나 가장 치명적인 위험을 품고 출발합니다. 완성형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결함이 터지면 그 순간에 바로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개발 중인 KF-21은 이 불확실성의 영역에서 이미 세계군 수뇌부들에게 전례 없는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아직 체계 개발이 끝나지 않은 시점임에도 각국 공군의 전략 핵심 인물들이 실제 시제기에 직접 탑승해 하늘로 올라갔다는 사실은 보통의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입니다. 시험 조종사가 아닌 최고위급 지휘관이 비행을 감행했다는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KF-21이 어느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일본에서는 정반대의 장면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운영 중인 F-35A와 F-2 전투기에서 잇따라 사고가 터지며 기술적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군의 F-35A 한 대가 돌발 장비 이상으로 가고시마 공항에 사전 통보 없이 긴급 착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활주로는 즉각 폐쇄되었고 민간 항공 운항까지 차질을 빚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불시착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본 내부에서 또다시 반복된 추락 사고였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2 전투기 한 대가 훈련 중 레이더에서 사라졌고 결국 추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기종은 F-16을 개량해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한 전투기로 2000년부터 실전 배치된 일본의 핵심 주력기이지만 잦은 사고로 인해 신뢰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종사가 탈출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건이 단순한 기체 문제로 치부될 수 없는 이유는 일본이 이미 여러 차례 전투기 안전성 논란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과거 F-35A 마저 세계 최초로 추락시키는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일본 아오모리 동쪽 해역에서 훈련하던 F-35A는 통신이 갑자기 끊기고 레이더에서도 흔적이 사라졌으며 이후 꼬리날개 파편 일부가 발견되면서 결국 추락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불리는 스텔스 전투기마저 일본에서 첫 추락 사례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국제군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추락 기체가 일본 내에서 조립된 기체였다는 점까지 알려지며 일본 내부 여론은 기술력에 대한 불신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동일 기종의 나머지 F-35A 12대가 모두 비행 중단 조치를 받는 등 일본 방위성 전체가 긴급 대응에 나서야 했습니다. 한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전투기 배치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급격히 커졌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졌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전투기 체계가 근본적인 신뢰성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KF-21은 정반대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시제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한 번 없이 비행시험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탑승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전투기에 외국의 공군 사령관, 국방 핵심 인사가 연속으로 올라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KF-21의 비행 안정성, 설계 완성도, 그리고 시스템 전반이 국제 기준을 훨씬 성회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시제기들이 이 단계에서 추락하고 프로젝트가 몇 년씩 중단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KF-21의 기록은 더욱 이례적입니다. 실제로 스웨덴의 주력 전투기 세앱 JAS-39 그리펜도 시제기 시절 두 차례나 추락하며 사업이 장기간 연기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조종이 불능 상태에 빠졌고 이는 전투기 개발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남았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KF-21 2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모든 비행시험을 통과하고 고위급 인사까지 태우고 비행했다는 사실은 한국 항공 기술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극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일본의 연이은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자국 방위 체계 전체에 대한 신뢰 위기로 번지고 있는 반면 한국의 KF-21은 개발 초기부터 국제적 신뢰를 쌓아올리며 완성 단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비가 지금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을 한국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결정적 배경입니다. 일본이 겪고 있는 전투기 사고의 연속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F-35A와 F-2는 일본 방위력의 핵심 전력으로 꼽히지만 실제 운용 현장에서는 잦은 정비 지연, 예기치 못한 통신 장애, 센서 오류 등 수많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 내부 군사 관계자들조차 현재의 항공 전력은 외형적인 스펙만 화려할 뿐 실전 운용 신뢰도는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결함이 단순한 노후나 개별 기체의 고장이 아니라 일본 항공산업 전반이 직면한 구조적 병목 현상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병목은 조립 기술력의 격차입니다. 일본은 F-35A 조립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품질 관리 미흡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부품 정렬, 센서 일치 정밀도, 전자장비 간섭 차폐 등 세부 공정에서 미세한 오차가 누적되면 스텔스 전투기와 같은 첨단 항공기는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킵니다. 특히 F-35A는 구조적으로 방대한 센서 융합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단 하나의 회로 오류만 발생해도 조종사와 지상 통제 시스템 모두가 상황인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일본이 F-35A 초도 배치를 진행하던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 경고 신호가 보고되었고 일부 기체는 완전한 센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용되었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정비 체계의 취약성입니다. F-2와 F-35A 모두 외산 핵심 부품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업체의 승인 없이는 어떤 정비 절차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일본 공군이 전투기 정비에 필요한 소스 코드나 기술 문서를 직접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종석 디스플레이 이상이나 레이더 경보 수신기의 주파수 오류가 발견되어도 일본은 자체 분석을 할 수 없어 미국 본사에 문의하고 승인 절차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주, 때로는 수개월이 허비되기 때문에 기체 가동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결국 전력 공백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조종사 훈련 환경의 내적 한계입니다. 최근 일본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F-35A는 조종 난도가 예상보다 높아 일부 조종사들은 항공기 반응 데이터를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행 임무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스텔스 전투기의 특성상 조종사에게 전달되는 정보는 방대한 센서 데이터가 결합된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은 기체 신뢰성과 직결됩니다. F-35A가 추락했을 당시에도 조종사가 유관이 아닌 센서 정보에 과도하게 의존했으며 돌발 상황에서 기체가 보낸 경고 신호를 해석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KF-21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피하며 개발 초기부터 시험 조종사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 설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된 사례로 손꼽힙니다. KF-21은 초기 프로토타입 단계부터 데이터 기반 통합 비행 제어 시스템을 구축했고 모든 센서와 항전 장비 간의 반응 시간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덕분에 조종사는 불필요한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핵심 전술 정보를 직관적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이는 곧 안전성과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시험 비행 기록에서도 KF-21은 조종 응답성, 고고도 안정성, 레이더 데이터 처리 속도 등 핵심 항목에서 매우 안정적인 값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항공산업이 자체적인 부품 공급망을 구축했다는 점은 일본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요소입니다. KF-21은 항전 장비에서 비행 제어 컴퓨터까지 대부분의 핵심 구성 요소를 국산화해 기술 주권을 확보했습니다. 때문에 각종 오류 발생 시 한국은 외부 승인 절차 없이 즉시 분석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이는 시제기 단계에서 드러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빠르게 제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시험 비행 초기 나타났던 기체 미세 진동 문제와 고온 조건에서의 센서 반응 편차 문제도 국내 개발진이 즉시 진단하고 개선해 다음 시험 비행에서 정상값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달리 일본의 F-35A 사건은 사고 이후 원인 분석조차 독자적으로 수행하지 못해 장기간 비행 금지 조치가 이어졌고 이는 곧 군 전체의 작전 공백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국제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 항공체계의 가장 큰 문제를 기술 주권 부재로 꼽고 있으며 복잡한 외산 전투기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현 체계가 유지되는 한 사고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의 KF-21 개발 과정이 군 조종사들의 실전 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험 비행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조종사들이 체감하는 비행 반응, 조작성, 센서 정보량, 시야 확보 등 모든 요소를 철저히 계량화해 설계에 반영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반면 일본의 F2는 설계 기반 자체가 오래되어 일부 요소는 이미 시대적 요구에 뒤처져 있으며 F35A는 외산 소프트웨어 의존도가 높아 일본이 자체 최적화를 진행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연쇄적인 사고는 단일 기종의 문제가 아니라 항공전력 전체가 내부적으로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한국은 KF-21을 중심으로 독자 항공 기술 체계를 확립하며 점점 더 안정된 개발 궤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기술 격차는 점진적인 차이가 아니라 구조적 전환점에 가까운 형태로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전투기 시장과 동북아 군사 균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KF-21을 둘러싼 국제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결정적 이유는 세계 각국의 핵심 지휘관들이 실제 시제기에 직접 탑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전투기 개발 역사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한국 공군총장의 탑승으로 시작된 이 흐름은 곧바로 해외 고위 인사들에게 확산되었고 그 과정에서 KF-21의 신뢰도는 국제 기준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공식 검증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탑승한 인물은 한국 공군을 총지휘하는 한국공 공참모 총장이었습니다. 그는 비행 후 안정성과 조종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제기 단계에서는 최고위급 지휘관의 탑승을 제한하는 것이 군사개발의 기본 원칙입니다. 위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핵심 인물이 탑승하는 것은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KF-21은 이 원칙을 정면으로 뒤집고 신뢰를 실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미 수백 회 이상의 시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었고 성능 편차가 거의 없는 안정적인 비행 결과가 연속적으로 나오며 핵심 지휘관 탑승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두 번째 탑승자는 UAE의 라시드 모하메드 알시아 공군사령관이었습니다. UAE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군 현대화를 추진하는 국가로 무기 도입과 기술 투자에서 세계적 규모의 결정을 내리는 주체입니다. 그런 UAE의 공군 수장이 직접 KF-21에 탑승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관심 차원을 넘어서 실제 도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탑승 이후 UAE 내부 언론들은 KF-21의 설계 구조가 안정적이며 전투기 전체 시스템이 매우 견고하다는 의견을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당시 UAE 군 관계자들은 비행 안정성뿐만 아니라 항전 장비 반응 속도와 조종석 통합 화면의 직관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고 이는 다시 국제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탑승은 폴란드 공군의 이레네우스 노박 사령관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방산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급속도로 강화하고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등 대규모 도입을 진행하며 항공무기 체계에 깊은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KF-21까지 직접 검증하려는 움직임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였습니다. 노박 사령관은 탑승 후 공개 인터뷰에서 조종석의 구성과 기체 전반의 안정성, 장비 간 신호 처리 지연이 거의 없는 구조적 완성도 등을 세부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특히 고기동 구간에서도 조종 입력과 기체 반응이 흔들림 없이 정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큰 논쟁을 불러왔고 폴란드는 차세대 전투기 후보군에서 KF-21을 실질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탑승자이자 가장 충격적인 방문은 UAE 국방차관 나세르 모하메드 알라위였습니다. UAE는 왕족 중심의 체계로 국가 핵심 요직 대부분이 왕실 인물로 구성됩니다. 그런 UAE에서 국방정책 핵심 책임자가 시제기 단계의 전투기에 직접 탑승했다는 점은 군사 외교적 함의를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비행 중 사소한 오류라도 발생했다면 외교적 파장을 넘어 양국 관계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엄청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비행이 안전하게 종료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KF-21의 안정성을 국제적으로 증명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공동개발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에서는 단 한 명의 고위급 인사도 KF-21 시제기에 탑승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UAE와 폴란드가 얼마나 강한 관심과 신뢰를 보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며, 동시에 인도네시아가 기술 이전과 분담금 문제로 한국과 이견을 보인 상황에서 비교 대상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국제 전문가는 UAE의 움직임이 사실상 선점 효과를 노린 전략적 결정이라고 분석합니다. 즉, KF-21의 가치를 누구보다 먼저 확인하고 도입 의사를 명확히 드러냄으로써 향후 발주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탑승 사례는 KF-21이 단순히 개발 중인 전투기가 아니라 이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차세대 전략 플랫폼이라는 인식을 강화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시제기 단계에서 고위급 비행 검증을 통과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전투기들은 수천 회의 시험 비행이 끝나고 개발이 사실상 완성된 뒤에야 외국 지휘관들이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KF-21은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했을 뿐 아니라 안정성을 조기에 확보하며 실전 운용 가능성을 앞당겼습니다. 결국 KF-21을 둘러싼 국제적 신뢰 확산은 단순한 이미지 상승이 아니라 실제 비행 데이터를 통해 증명된 성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의 항공기술이 기존 방위산업 강대국들과 동일한 테이블 위에 올라섰다는 상징적 사건이며, 앞으로 KF-21을 중심으로 형성될 새로운 국제 군사 협력 구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KF-21의 가치가 국제적으로 더 큰 주목을 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전투기 내부 접근과 관련된 보안 체계에서 드러납니다. 미국의 F-35나 F-22는 세계 최강급 전투기임에도 조종석 내부는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되며, 어떤 국가라도 내부 장비를 촬영하거나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항전 장비의 소스 코드와 핵심 설계 정보를 단 한 줄도 공유하지 않으며 조종석 내부 촬영까지 엄격히 통제합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 파견된 스텔스 전투기들은 해외 전시회에 등장하더라도 내부를 완전히 가려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장치는 적국뿐 아니라 동맹국조차 접근할 수 없는 수준의 통제 체계를 의미합니다. 특히 F-35는 단순한 조종석이 아니라 모든 임무 데이터가 집중되는 통합 전술 정보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부 구조가 노출될 경우 미국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군사 우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F-16 최신형조차 조종석 노출을 금지해 개발된 항전 장비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구매국이 전투기 내부 구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운용해야 한다는 한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일본이 F-35A 운영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고장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미국의 승인 없이는 정비를 진행할 수 없었던 이유도 바로 이 기술 주권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KF-21은 개발국인 한국이 설계와 항전 장비의 소프트웨어 통제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종석 내부 구성에서부터 데이터 처리 방식까지 철저히 독자 체계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UAE 공군사령관과 국방차관이 직접 조종석에 탑승해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외부 촬영이나 장비 세부 사양은 제한되지만 기본적인 운용 흐름을 직접 체험하게 했다는 사실은 KF-21의 설계가 외부 의존도가 낮다는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KF-21 조종석의 가장 큰 특징은 일체형 대형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는 조종사가 판단해야 할 정보를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의 화면에서 지능적으로 통합해 제공하는 방식이며, 고난도 공대공 전투에서 정보 과부하를 줄여 생존성을 크게 끌어올립니다. F-35에서 처음 도입된 통합형 디스플레이와 구조적으로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KF-21은 이를 독자 알고리즘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국산 레이더, 국산 임무 컴퓨터, 국산 데이터 처리 시스템과 완벽하게 동작합니다. 이 구조는 외산 엔진을 사용하더라도 항전 장비 영역에서는 완전한 기술 주권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조종석 인터페이스는 고도, 속도, 위협 정보, 목표 식별, 전술 지침 등이 조종사의 시야 움직임을 고려해 적절한 위치에 배치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화면을 크게 만들어 편의성을 확보한 수준이 아니라 조종사의 동공 움직임과 각도 변화까지 분석해 정보 배치를 최적화한 기술입니다.
이런 세부 설계는 시제기 단계에서는 흔히 발견되는 정보 지연 문제나 다양한 센서 데이터의 충돌 문제를 최소화하며 기체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별점은 KF-21 이 외산 소프트웨어 의존 없이 독자적인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항전 장비를 통합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전투기를 구매하면 기본적인 무장체계 이외에는 구매국가가 임의로 무기를 추가하거나 인터페이스를 수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IM-120 AMRAAM이나 AIM-9X 같은 미국산 미사일은 통합이 가능하지만 그 외 무장을 장착하려면 미국의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는 전략적 자율성을 크게 제한합니다. 그러나 KF-21은 국산 통합 소프트웨어가 플랫폼 전체를 제어하기 때문에 향후 어떤 유도탄을 추가하더라도 한국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통합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산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과 연동되는 데이터 링크, 타격 알고리즘, 추적 지령 체계가 모두 독자 기술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기술적 종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UAE와 같은 국가들이 KF-21을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미래작전에서 독립성을 보장해줄 핵심 자산으로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KF-21의 보안체계는 개방과 통제 사이의 균형을 훌륭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외국 고위급 인사에게 탑승 기회를 제공할 만큼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지만 핵심 소프트웨어와 항전 장비의 세부 정보는 철저히 통제합니다. 이런 구조는 다른 국가들이 기술 도입 시 신뢰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면서도 한국의 기술 주권은 보호하는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반면 미국 전투기는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일본의 F2는 자체 개발 역량이 부족한 반면 KF-21은 균형 잡힌 보안체계 안에서 개방적 시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략적 우위를 갖습니다. 결과적으로 KF-21 외 조종석과 항전 장비 체계는 단순한 최신 기술이 아니라 독립적 전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앞으로 KF-21을 둘러싼 국제적 신뢰가 왜 더 빠르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요소이며 세계 각국이 한국의 전투기 개발 능력을 재평가하게 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성과 중 하나는 국산 레이더와 국산 유도 무장의 완전한 통합입니다.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의 승패는 기체의 속도나 기동성보다 레이더와 미사일 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얼마나 정확하게 데이터를 교환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공대공 미사일은 발사 이후 스스로 목표를 추적하는 단순한 로켓이 아니라 레이더가 초당 수십 번씩 갱신하는 추적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야만 정확한 명중이 가능합니다. 이 데이터를 통합하는 핵심은 바로 소프트웨어이며 이 부분이 국가 간 기술 이전이 철저히 차단되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AIM-120 AMRAAM이나 AIM-9X 미사일을 전투기에 통합하려면 미국이 제공하는 통신 규격과 제한된 인터페이스 정보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발사는 가능하지만 레이더 성능이 업그레이드되거나 미사일 알고리즘이 변경되는 순간 한국은 자체 수정이 불가능해지고 미국의 재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런 종속성 구조는 전투기 도입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F-35나 F-16 최신형의 소스 코드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으며 이는 구매국이 기체를 개량하거나 새로운 무장을 장착하는 일을 사실상 금지하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KF-21은 이런 한계를 처음부터 뛰어넘기 위해 독자 임무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통합 운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체계는 레이더가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목표 식별, 거리 계산, 전술적 위협 판단을 모두 기체 내부에서 처리하며 국산 미사일과 실시간으로 교환합니다. 특히 데이터 링크 구조는 적기가 좌회전하거나 고도를 바꾸거나 속도를 줄이는 모든 움직임을 즉각 미사일로 전송해 유도 명령을 갱신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국가마다 다른 통신 프로토콜을 KF-21 내부 플랫폼에서 완전히 이해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이는 매우 높은 난도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전 세계에서 전투기와 미사일을 모두 자체 개발해 완전한 통합을 구현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이 영역으로 진입하며 독자적인 항공 무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산 AESA 레이더는 고출력 송수신 모듈을 통해 고속 이동하는 목표를 탐지하고 이를 곧바로 임무 컴퓨터로 전달합니다. 그 다음 임무 컴퓨터는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을 통해 목표 움직임을 예측하고 이를 유도탄으로 전송하는 연속적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 0, 1초라도 지연이 발생하면 명중률은 극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알고리즘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시험 비행 과정에서 실제 공중 목표 모의 데이터를 활용해 수백 회 이상의 반복 검증을 실시했고 레이더와 유도탄 간의 프로토콜 충돌 문제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이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F-35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F-35의 소프트웨어는 2,400만 줄이 넘는 코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단 하나의 오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술적 완성도를 갖추려면 수십 년간의 노하우와 방대한 인력, 그리고 직접적인 설계 권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코드를 한국과도 공유하지 않았고 그 결과 수많은 구매국들은 전투기의 운영 주도권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반면 KF-21은 소프트웨어 기반 구조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향후 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스텔스 무장 등 어떤 무기가 등장하더라도 통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국산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 과정 역시 이러한 강점을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신궁, 해궁, 천궁이라는 세계적 수준의 유도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기술 기반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그대로 흡수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궁의 영상 기반 적외선 탐색 기술은 미사일이 진짜 엔진과 플레어를 구분해 오인 유도를 피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단순한 열 추적 방식보다 훨씬 진보된 기술로 과거 AIM-9X 같은 미국산 미사일조차 플레어에 속아 빗나간 사례를 비교하면 그 우수성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또한 해궁에서 얻은 극단적 기동성 설계는 근접 교전 상황에서 미사일이 고각 회피 기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천궁2에서 축적된 고성능 데이터 링크 알고리즘이 적용되면서 미사일은 레이더가 던지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정확한 궤도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 종류의 무기에서 얻은 장점을 결합해 만든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출력, 탐지, 반응 속도 면에서 기존 외산 미사일과 경쟁하거나 그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무장 개발과 KF-21 기체 통합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투기를 먼저 개발한 후 수십 년 동안 미사일 통합 작업을 진행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무장 호환을 전제로 병행 설계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을 뿐 아니라 기체와 무장을 하나의 체계로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구조는 향후 KF-21이 더 발전된 무장을 얹을 때도 별도의 외국 승인 없이 모든 절차를 한국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KF-21의 무장 통합은 단순히 기체에 미사일을 장착하는 수준이 아니라 항공 무기 체계를 완전히 독자화한 기술적 전환점입니다. 이 요소는 해외 국가들에게 KF-21이 단지 더 저렴하거나 유지비가 낮은 전투기라는 이유 이상으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근본적 요인입니다. 완전한 작전 자율성을 원하는 국가들이 KF-21에 눈을 돌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KF-21을 둘러싼 국제적 흐름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 성공을 넘어 전 세계 군사 질서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특히 최근 미국의 무기 수출 정책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동맹국들에게조차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정 지역 분쟁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무기 공급을 제어하고 때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조차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국의 작전 자율성을 제약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캐나다, 호주, 유럽 각국에서 이미 심각한 우려로 번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F-35를 도입하면서도 미국이 예산 문제나 외교적 이유로 부품 공급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고서에서는 유사시 미국이 특정 기능을 원격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이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투기 운용의 핵심 기능이 외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군사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호주 역시 오커스 협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버지니아급 잠수함 도입이 미국과 영국의 생산 능력 부족으로 사실상 무산되자 방산전력 현대화 정책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자국 생산 라인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맹국들이 위존해온 전통적 안보 체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UAE는 자국 군대의 운용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공급처 다변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기술적 종속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장기적 전략 파트너십이 가능한 국가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UAE 언론은 한국을 직접 언급하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발언이 아니라 실제 검증된 비행 데이터를 토대로 나온 평가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큽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FA50 도입을 계기로 한국 방산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총장이 한국을 방문해 FA50 조립 라인을 직접 확인했고 KF-21에도 강한 흥미를 드러냈지만 보안 규정상 탑승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UAE는 이를 뛰어넘어 시제기 탑승까지 진행하면서 선택의 폭을 한층 넓혔습니다. 이 대비는 각 국가가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차세대 전투기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간접적 지표가 됩니다. KF-21E처럼 빠르게 시장성을 확보한 이유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 때문이 아닙니다. 첫째, 완전한 작전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외국의 승인 없이 무장을 개량하거나 운용 방식을 수정할 수 있는 전투기는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둘째, 유지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복잡한 코팅과 고난도 정비 시설이 필요한 일부 스텔스 전투기와 달리 KF-21은 효율적인 정비 구조를 갖춰 장기 운용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셋째, 한국의 방산 제조 역량은 이미 검증된 수출 실적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은 대량으로 해외에 납품되며 생산 능력, 유지 보수 체계, 교육 시스템이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KF-21은 개발 속도에서도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약 1600회의 시험 비행을 앞당겨 완료했고 체계 개발 또한 계획보다 2개월 이상 빠르게 끝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정 단축이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 문제 발생률이 낮았다는 뜻이며 설계 정확도와 제조 품질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시제기 단계에서 반복되는 결함으로 개발 일정이 지연되지만 KF-21은 초기 오류를 조기에 해결하며 곧바로 무장 통합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한국의 외교 전략입니다. 한국은 특정 국가에 편향되지 않는 균형적 외교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점이 아랍권 국가들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높은 신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한국의 위치는 방산 파트너로서 중립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UAE가 KF-21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도 정치적 부담 없이 기술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합니다. 이제 국제 군사 시장은 기존 강대국 중심 체제가 약해지고 다극화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에만 의존하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기술 수요가 한국, 터키, 인도 등 기술 성장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KF-21은 차세대 전투기 시장의 중심에 가장 먼저 도달한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개발국의 기술 주권, 안정성, 무장 통합 능력, 유지비 구조를 모두 만족시키는 전투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결국 KF-21은 단순히 한국의 전투기를 넘어 새로운 군사 표준을 제시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각국 지휘관이 직접 경험했고 실제 비행 데이터를 통해 성능이 입증되었으며 기술적 자율성을 원하는 국가들에게는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KF-21의 도입 논의는 더 많은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한국 항공산업이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 중심으로 올라서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KF-21의 등장은 이제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국제적 변화의 중심이며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바꿀